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채 한아프리카 재단 이사장입니다. 오늘 뭐 강연이 꽤 길어가지고 긴 시간 같은데 제가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남아공, 리비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동남아시아 비교, 동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비교, 뭐 아프리카하고 우리나라 이런 비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뭐 아프리카가 뭐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다, 이런 뭐 팩트 위주로 이렇게 강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프레임을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을 한국 경제 발전 모델 아프리카에도 답이 될까? 이걸 주제로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 꼭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데가 나이지리아인데 제가 나이지리아 왕으로부터 추장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타이틀 이름이 오툰바인데 오툰바가 요르마 말로 왕의 오른손, 왕의 오른손이라는 뜻이어가지고 제가 저렇게 나이지리아 왕으로부터 추장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이 사람들 만났을 때 저 자신을 맨 오브 아프리카, 맨 오브 나이지리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 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치 철학, 여러분들도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좀 조금씩 관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치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본질적인 질문이 두 개가 있다. 정치 철학에는. 첫 번째 질문이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고 싶어요. 거기에 답을 주세요. 하는 게 정치 철학의 첫 번째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답변하려고 했던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그 국가론, 이상 국가론에서 사람이 머리, 가슴, 배,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는 진리, 진리, 가슴은 용기, 배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 부분으로 되는데 이 세 부분이 조화를 이뤘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가도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국가가 되느냐. 이 머리는 통치자, 이 가슴은 수호자, 배는 생산자. 이 세 개가 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국가가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우리 사람 서 있을 때 순서가 있잖아요. 머리, 가슴, 배. 이게 대기의 성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과거에 미스 코리아 할 때 진, 선, 미 이렇게 말했고 칸트가 비판서를 썼죠. 순수 이상 비판은 머리에 가는 것이고 실천 이상 비판은 가슴에 가는 그다음에 판단의 비판은 배에 가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본다는 게 상당히 그 매너먼트가 있다 이런 뜻이고 물론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상상 속에는 그런 이 지상에 인상 사회를 만들어 보자 생각 많았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에덴들 이 세상에 있었다는 그런 판단이고 이 세상의 좀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말하는 인산주의 그다음에 공상적 타이주의자 이런 생각이 많았고 동양에서도 엘도라도니 무슨 샹그릴라니 무용두원이니 그 인간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체계화했던 플라톤이고 두 번째 그 정치 철학의 질문은 이 세상에 만약에 그 천당 같은 거, 천국 같은 거 이 세상에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를 들면 통치자가 한 명이냐, 후수냐, 다수냐를 나눠서 이렇게 정치 체제를 비교해서 어떤 정치 체제가 더 바람직하지. 그리고 그런 정치 체제를 통해서 인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제 꿈꿨는데요. 여기서 설명이 어려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그 같은 성질을 계속 뭉치려는 경향이에요. 왜 물은 계속 흘러내려서 바다로 가나?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물하고 합해져 가고. 우리 왜 사과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가? 사과하고 흙하고 성질이 같아. 성질이 같은 거는 붙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의 한국 방법론인데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런 그 물리학 이론들은 다 틀린 거지만 그 방법론은 굉장히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그럼 바람직한 사회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더 할 수 있는 사회. 그럼 뭐가 행복한 거냐? 이제 복잡한 질문인데 바람직한 사회라는 건그 세계관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통적 세계관,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 전통적 세계관은 생산성을 중요치 않았고요. 생산성, 생산성으로 사회의 안정성, 질서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사회. 예를 들면 뭐 구한말에 우리가 이제 머리를 단발령을 시행했잖아요. 머리를 깎는. 근데 뭐 단발령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머리를 깎기는 싫고 그러니까 머리 대신에 자기 목을 베는 이런 우리 선조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다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세계관, 그 다음에 근대적 세계관, 근대적 세계관은 생산성이 넘버원 이런 사회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스트 모던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생산성보다는 뭐 공평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뭐 동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보는 생각인데 이런 그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것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 일반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나 저도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죠.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람직한 사회를 를 말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정의, 정의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 평등 이게 좀 현대에 와가지고 휴먼 디벨롭 인덱스라고 해서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평균 수명이라든가 뭐 이와 사망률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교육 수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바람직한 사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데는 우리가 그 바람직한 사회를 생각할 때 어떤 가치의 기준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보이는 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저는 꼭 정답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 발전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설명도. 왜 세계 각지를 보면 어떤 나라는 좀 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좀 못 살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휴먼 디벨롭 인덱스에 의하면 경제가 가장 중요해진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경제 측면을 봤을 때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살까? 그 질문을 바꿔서 하면 왜 19세기에 일본은 메이주 신의 성명에서 아시아 최선두국이 됐는가? 이 질문하고 왜 한국은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에 경제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럼 한국은 왜 선진국이 되는가? 또 질문을 바꾸면 왜 유럽이 산업혁명에서 가장 먼저 해가지고 세계 문명을 지배하게 됐는가? 또 이 질문을 아프리카가 되면 아프리카는 왜 지금도 가난한가? 이런 질문하고 그 맥락이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론들은 크게 제가 나눠보니까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종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인종. 이 백인들이 우수하니까 백인들이 더 경제 발전했다. 흑인들이 인종적으로 떨어지니까 경제 발전을 그랬다. 전통적인 인종론이고 요즘은 뭐 학문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는 학문인데 19세기 때는 아니고 유럽에서는 위세를 떨쳤습니다. 인종론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말했잖아요. 같은 것들은
눈치면은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한국 사람들 DNA가 유별나 가지고 뭐 한국 경제만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적. 환경 때문에 어떤 사회가 더 잘 살고 못 산다는 거죠. 그 환경이란 뭐냐? 우리 저 김재 교수님께서 하시는 지리, 그다음에 기후, 뭐 가축, 작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말이 경제 발전에 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 많이 봤죠. 말이나 소가 뭐 말을 가지고 농구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가축도 그렇습니다. 가축도 예를 들면 소, 뭐 양, 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줬고 예를 들면 작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쌀이나 밀은 제국을 만드는 데 유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은 밀을 이렇게 생산료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수확량을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금을 매기고 그걸 쉽게 이렇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데 땅 밑에서 나는 거. 예를 들면 뭐 야미나 카사바가 땅 밑에라니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세를 합리적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제국을 건설하는데 쌀이나 밀이 큰 영향을 줬고 도움을 줬다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십니다만 서울대 와서 옛날에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는 책이 총경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총경세도 일종의 환경 결정론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제 모기라는 책을 이렇게 좀 재밌게 읽어봤는데 이 모기가 그 문명 발전, 세계 역사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쳤는가 뭐 그런 책인데 재밌었어요. 근데 모기가 말라리아 모기라 다리가 6개 있거든요. 6개인데 2개는 뽑는 데 쓰고 2개는 걸리는 데 쓰고 2개는 피를 빨아들이는 데 쓴다. 뭐 그런 건데 이 모기라는 책도 제가 즐겁게 읽어봤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화가 중요하다. 경제 발전, 이런 나라가 발전하는 데는 예를 들면 막스 베버가 굉장히 그 유명한 책인데 그 막스 베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카톨릭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유교는 진짜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서유럽이 이 북유럽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네덜란드 이런 쪽이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이루었고 유교 때문에 동아시아는 후진적인 계획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1920년대, 20세기 초에는 저 이론이 전 세계로 퍼져서 중국에서는 막 그런 게 유행했어요. 공자가 죽어야 중국이 산다. 뭐 이런 게 유행을 했고,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유교 지우기를 우리나라도 완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거꾸로 한국, 뭐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데 경제 발전하니까 유교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유교의 교육열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뭐 유교의 유기적인 서열 질서의식, 뭐 공공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뭐 싱가포르 이런 유럽권 국가가 굉장히 경제 발전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 체제로 국제 체제가 어떤 식으로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인데 지금은 그게 유행하지 않는데 과거에 막 종속 이론 이런 것들 유행을 했어요. 중심부와 주변부를 나눠서 중심부라고 하면 유럽, 미국. 중심부가 주변국을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주변국이란 어디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중남미 이런 데 주변부인데 중심부가 주변부를 착취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부가 이전되는 국제 시스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를 계속 강화하고 유럽, 미국 계속 보여진다. 예를 들면 종속이론들, 그 다음에 뭐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어떻게 이제 유럽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고, 제도국들을 추천했는가. 이런 쪽의 이론도, 국제 체제론도 굉장히 크고, 예를 들면 개발론도 이런 것도 경제 발전 관련해가지고 국제 체제론의 일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제 발전 차이에 대한 설명은 정치 경제 체제가 예를 들면 이제 화이 네이션 스테이트 저 책을 쓴 분이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남한과 북한에 대한 비교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한하고 북한은 사람이 똑같고 역사가 똑같고 기후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근데 왜 남한은 뭐 선진국이 됐는데 북한은 가난할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거기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정치 체제, 정치 체제, 경제 체제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준다. 근데 지금은 막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는데 한 5년 전인가 뭐 워싱턴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 미국식 뭐 자유시장 경제 이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중국식 중앙 집권 권위주의적으로 국가 주도형 이런 시스템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오리진스 오브 폴리티컬 오더 이런 책을 보면 그런 중앙 집권화 정도 중앙 집권화 정도 중앙 집권 국가가 있는지 사이가 분산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경제 발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됐고 특히 이제 그 동아시아 아프리카 2차 대전 후에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다 가난했는데 엄청 가난했는데 사실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어요. 근데 왜 아시아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아프리카는 경제 성장을 못 이뤘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막 예를 들면 아예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 뭐 대만, 중국 이런 데는 수출 주요 경제 정책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아프리카는 수입 대체형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한 5가지 정도를 크게 보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학생분들하고 3번 정도 받아보고 싶은데 1950년, 60년부터 한국이 막 급격하게 이제 경제 발전해가지고 선진국이 됐잖아요. 지금 선진국이었는데 어떤 요인이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하나를 찾아가지고 한국 경제 발전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 그런 논문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쓰실 것인지 어떤 게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됐을 건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운동회를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에도 사상 대립이 굉장히 했으나, 어, 애국심이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지 않아서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립이 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애국심이나 그런 걸로 뛰어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 경제, 체제와 관련돼 가지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일단 한국 사회 좀 굵직한 좀 타임라인들을 언급하면서 설명하자면 일단 그 일본에서 그 독립한 뒤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음, 그 자본주의 체제가 완전 일단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로 군부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협동조합주의 체제가 설립하게 되면서 비록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화의 이틀을 가지게 된 그런 배경을 쌓았고 그 이후로 민주화와 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선진화된 자유국가의 자유경제 체제가 좀 이성적으로 좀
독립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국의 경제가 진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이고 설명 중에서 뭐 제가 아까 말했지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모두 설명을 했고 혹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 뭐 환경 결정론도 맞고 뭐 국제 체제론도 맞고 문화 중심론도 맞고 뭐 정책 체제론도 맞고 이렇게 쓰시면 40년밖에 못 맞습니다. 네, 논문을 쓰실 때 이런 거에 준비를 쓰면 정치 경제 체제론을 중심으로 쓰고 나머지 이론들은 비판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다 이제 그런 생각해 볼 요소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인종론은 여러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인종 간에 대해서 그런 편견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아주 그 국제 시민에 맞지가 않습니다. 19세기에는 인종 간에도 서열이 있었어요. 백인이 넘버 원이고 유색인들은 넘버 투, 뭐 이런 했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인종 간 평등 이게 이제 국제사회 실현이 됐고 그리고 인종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제 시민으로서 반드시 피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인종 간의 이제 평등이 실현되었고 그 다음에 실현된 게 뭡니까? 남녀 간의 평등이 실현이 됐죠. 지금도 뭐 남녀 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를 차별화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다른 건 사실이지만 차별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동물권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동물의 권리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 정도까지 우리 인식심을 갖고 있고 제가 추측하기에 앞으로 식물에 대한 권리도 이렇게 주장할 때가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인간의 인식들이 변하고 있어서 그런 인종론으로 그런 한국 사람들이 DNA가 뛰어나서 문제받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적절치 않고 무슨 중국 사람들 DNA가 떨어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표현은 아주 잘못됐다.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아까 그 시기간에서 아프리카의 그 지리 환경이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나쁜 영향을 줬다.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여기 아까 말한 총균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프리카 대륙은 이게 서 있는 편이죠. 서 있는. 그래서 그런 문명 교류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유라시아 대륙은 예를 들면 한국의 위도나 뭐 터키의 위도나 스페인의 위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이나 작물이나 동물이 이동하기 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래 돼서 이 이동이 어렵다. 우선 대륙 자체가 서 있어서 그다음에 대륙 중간에 그 웨스트 아프리카라고 써있는 그쪽에 사하라 사막이 미국보다 더 크거든요. 엄청 큰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이 또 정벽 역할을 해서 그런 지리적인 영향이 경제 발전에 안 좋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보시면 아프리카는 이 그 해변이 반듯반듯합니다. 해변이 꼬불꼬불하지 않고 반듯반듯해요. 그래서 항구 개발이 어렵다. 항구가 있으려면 꼬불꼬불해서 이제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해상 운송이 항구 개발이 어려우니까 해상 운송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강들은 뭐 나일강, 니제르강, 홍고강 큰 강들이 있는데 그 강들이 폭포가 많아요. 분류가 많아. 그래서 이제 뭐죠? 그 물류, 배를 이용한 물류 이제 발전이 어려워서 대규모로 물류들이 이동해야 제국을 만들기 쉬운데 그런 게 어려웠고 또 아프리카 그 센트럴 아프리카라고 해서 그쪽 밀림 지역에는 이 풍토병도 많이 있어요. 뭐 말라리아는 물론이고 그 동물이 뭐 째째 활이라고 해가지고 막 동물이 죽이는 그런 활이 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많아요. 그리고 전염병이 총균세 같은 책이 있으면 전염병이 아프리카 이런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안 좋게 줬나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 크게 보면 서부, 동부, 중부, 남부 이렇게 아프리카를 나눠주는데 이 아프리카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역사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배운 거는 세계사를 이렇게 배우면서 로마제국 후손은 저는 서유럽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유럽, 이탈리아, 뭐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로마제국의 진정한 후계자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노마제국 후에는 크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리스 정교. 그리스 정교 지금 그리스, 뭐 불가리아, 러시아, 그리스 정교권이 있고 이슬람권. 이제 제가 이슬람이 노마제국 후계라고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독일이 자기들이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막 자칭하잖아. 미국도 그런 식으로 만든 거. 근데 러시아도 과거에 러시아 황제 시절에 러시아 황제가 짜르였잖아요. 그게 이제 그 카이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 제국 시대도 러시아도 로마 제국의 후예를 자처했고, 그다음 이슬람권에서는 오토만 제국도 자기들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을 점령하면서 자기들이 로마 제국의 후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역사나 중동 역사, 유럽의 지리, 중동의 지리를 알지 못하면 아프리카 역사에 대한 지리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아프리카, 아시아가 못 살았는데 왜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아프리카는 발전을 못했을까 하는 게 이제 학자간에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리, 환경이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장도 있는데 저는 뭐 인내는 맞고 또 인내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해할 때 이거 환경적인 측면 경제 발전과 경제 골대를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유럽 중동 역사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게 아프리카 이제 사람 문화 이거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자신이 없는데 왜 아프리카는 소위 말해서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족이 뭐 2천 개, 3천 개, 5천 개가 된다는 소리 있고 제가 근무했던 나이지리아에는 이끌어 말되나 A 마을하고 B 마을이 바로 붙어 있는데 그거 말이 좀 통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마을이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도 다양하고 그래서 아프리카는 그런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다양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죠. 한 사람들, 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한 나라에 모여 살고 있으면 생기는 온갖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에 더 해보고 싶으면 아프리카의 민족이나 언어에 대해서 구글을 한번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차원에서 아프리카의 그 복잡성, 아프리카의 그런 어려움, 예를 들면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막 갈등이 많잖아요. 우리끼리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요.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사는데도 갈등이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끼리 한 곳에 모여 살면 갈등이 더 많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가 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네이처비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참고로 제가 반투 떠났는데 그 반투가 유럽의 베르만두하고 비슷합니다. 유럽의 베르만두 대유도하면서 유럽을 스테바스로 만들고 많은 나라가 정착을 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반투 중에 아프리카를 중남부로 돌아다니면서 막 휘젓고 다니고 해가지고 많은 나라를 반투 중심의 나라가 생겼고 예를 들면 남아고 뭐 그런 데도 이제 반투가 주축이고 소말리아 그런 데까지 케냐 이런 데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근무했던 나이지리아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이지리아는 제가 인도네시아 비슷하게 인도네시아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언어 부족이 엄청 많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인구가 엄청 많고 인도네시아가 한 2억 7천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2억 3천인데 매년 인구가 1,000만 명씩 들어요. 인구가 1,000만 명씩. 그리고 이슬람, 그 다음에 자원이 엄청 많아요. 석유, 가스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거쳤고, 내전을 거쳤고, 군부동치를 거쳤고, 하고 민주화, 거버넌스도 이렇게 공부할 때 나오고, 그런 식민들이.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가진 과제가
국가 통합이냐, 경제 발전이냐, 어떤 게 좋느냐. 그다음에 나이지리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왕 있잖아요. 그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지금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몇 달씩 합니다. 부자들. 우리는 조선시대 때 3년상 하지 않았어요? 3년상? 지금 생각해 보세요. 3년상 하면 경제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지금도 나이가 몇 달씩 하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성묘 가는 데 가면 언제 하늘이 들어오고, 덕분에서 거기 살면 원장이 되고 하는 거. 굉장히 경제가 멋지고, 멋지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 가면 그냥 뭐, 인사하고, 고민하고, 너무 멋있는 그 전통적인 문화, 그런 걸 유지할 것입니다. 경제적 풍수를 찾을 것, 그다음에 영어를 감축했고요. 머드통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영어로 강의한다고 생각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쉬운 거. 그다음에 인구를 엄청 늘려가는데 나이지리아는 국민소득이 너무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구는 별로 완전히 거의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미래보기에서 제가 질문. 예를 들면 첫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지리아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 정치를 취하는데 국가 통합을 더 우선시해야 될까? 경제 발전을 더 우선시.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세분 정도 질문. 아니면 다른 주제도 괜찮아요. 뭐 영어를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 머더텅 랭귀지 쓰는 게. 그다음에 인구 폭포. 나이지리아 인구가 1,000만 명씩 늘어난다고 그랬죠. 인구가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게 능력에 좋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가 한번 미래를 보면 또 다른 질문이 한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나이지리아의 미래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어느 나라가 더 미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잘 살고 부자하고 그렇지만 나이지리아는 가난하고 그렇지만은 미래에 누가 더 강한 국가,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질문해 보면 충분히 나이지리아라고 답할 수 있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나 뭐 이런 거 하셨나요? 여기 첫 번째, 국가 통합에 대한 경제 발전이나 관련해 가지고 나이지리아가 지금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어떤 걸 더 우선시하냐? 좀 어려운 주제 같구나. 여기는 스킵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뭐 크게 강의해서 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나라한테 아프리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유엔 수용국의 한 거의 30% 가까이가 아프리카 국가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ODA의 약 18%가 아프리카로 가고 있는데, 그 비중은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글로벌 사우스라는 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우리는 과거에 비동맹 같은 탐지대를 형성해서 우리의 이익을 맥시멈 추구해야 되겠다. 이제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가 중심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인구적 측면에서도 아프리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세계 인구의 약 18%. 아프리카 대륙이 땅 크기가 전 세계 그 땅 크기의 약 20%입니다. 근데 인구는 약 18%. 근데 앞으로는 25% 되고, 믿거나 말거나 2100년이 되면 나이지리아가 세계 최대 인구가 될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나이지리아가 인도,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인구 대국이 될 거라. 그래서 그런 인구가 어떻게 그런 세계 경제, 국제 정치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여러분이 만약에 제 나이 한 30년 후에 세계가 얼마나 변해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우리 강의를 기억한다면 그때 당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계가 얼마나 저는 뭐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나라 아프리카 외교는 사실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말이 사항은 아닌데 현재 아프리카에서 한류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보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10개 중에 3개 정도 한국 거고 한국 화장품 인기도 그다음에 한국 식품, 뭐 라면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좋고 그다음 한국 뭐 휴대폰, 한국의 전자제품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해요. 더 세계를 더 급하게 얘기하고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까지 아직 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랑 베트남에서는 그 미용사 있잖아요. 미용사 한 달에 5천만씩 번다. 굉장히 그 베트남 중국에서 그런 뷰티가 떠가지고 그 미용 이런 거 해가지고 10만원씩 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그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 미용사 그런 거 자기 한 사람들이 편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부분들도 정말 많고 한데 아프리카도 거기는 A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 아프리카 분들을 A가 필요가 없고 또 평소에 우리 언론이나 우리 사회에서 아프리카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큰 아프리카 관심을 가질 만한 환경을 아닌데 국민적 교수님 귀한 시간을 만들어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프리카에 관해서 대화할 시간을 갖게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있으면 현재 흥남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박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국제학과 외교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국제학과 국제기구와 접점이 있는 모의 유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외대 부고에서 모의 유엔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활동에 참여해서 임의로 나이지리아 대사직을 대표하게 되었는데요. 그 제가 맡게 된 주제는 전시 상황에서 적절한 AI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주제도 저한테 생소하고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저한테 생소한 나라이다 보니 깊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이지리아가 서아프리카의 진취적인 국가임을 깨달았습니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와 활성화된 AI 발전이 보코하람이나 도둑 정치와 같은 사회 문제들을 풀어내므로써 나이지리아의 좋은 미래를 열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급했던 것 이외에도 나이지리아가 맡을 역할은 다분할 것입니다. 이런 나이지리아의 열린 사회 풍조가 넓게는 국제사회에서, 작게는 서아프리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역할을 맡게 될지 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니까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그 모의 AU 아프리칸 유니언 어셈블리 매년 오거나이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는 11월 달 국회에서 할 예정이고 제가 그 AI 뭐 전시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답변드리거나 굳이 말씀드리거나 있습니다. 지금 그 AI 관련해 가지고 그 전시 국제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발전하고 안지 못하고 있고 예를 들면 드론이 지금 AI입니다. 이런 그 패션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AI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상황에서는 AI가 전쟁에 쓸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여러분 알겠습니다. 드론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 드론이 얼마나 발전을 더 하면 그게 AI가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상 그런 AI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느냐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우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국가 원칙적으로 그런 AI가 전쟁에 쓰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제사회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느낌에는 그래서 만약에 나이지리아를 대표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레코멘드를 한다면 그런 전시 상황에서 AI의 역할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그런 적절한 규제, 적절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방향으로 논점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원나라고 합니다. 정확히 아프리카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아프리카도 수단이나 남수단, 소말리아처럼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가 많은 대륙인 만큼 난민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과거 독일은 가장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였는데 최근 난민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예멘 출신 난민을 받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에 만연한 이슬람권에 대한 혐오, 공포, 편견 같은 것을 깨고 우리나라가 보다 글로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이슬람에 대한 편견. 저는 그 문제가 지금 학생 질문 자체가 그런 문제를 해소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있구나. 그걸 인식하면 문제 80% 해결된 게 아닐까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 민족적 편견을 하는 줄도 몰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극단적 표현만 과거에 아프리카 사람 깜둥이라고 그랬고요. 일본 사람을 쪽방에, 중국 사람은 뭐 짱깨, 뭐 이런 식으로 인종을 편견해서 부르는 거를 창피한 줄을 몰랐어요. 창피한 줄 모르고. 그 창피한 일이라는 걸 몰랐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를 인식을 하게 됐고, 인식을 학생이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그 인식 수준이 높았고, 저는 학생들은 글로벌 시티즌에 맞는 교육을 받아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 같은 세대, 나이 먹은 세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그런 인식이 커지면 저는 자동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뭐 학교 교육뿐이나 이런 대화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하신 그 난민 문제, 난민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게 인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난민에 대한 그 경제적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부분도 애매합니다. 제가 이제 리비아 대사할 때 거기서 이제 국제 이주기구, 이제 인터내셔널 마이그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 하고 UNHCR, 그러니까 난민자를 기와했는데 그 합동을 해가지고 리비아에 와 있는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사람들 관련해가지고 희망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때 보니까 난민하고 이주민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떠난 사람 뭐 아니면 뭐 정치적 종교적인 정치적 박해를 떠난 사람 이게 이제 그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난민에 대한 그 분류에 그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것들이 뭉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사 현상에도 있고 인간 사회에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뭐 아이덴티티라고 뭐 이렇게 폴리틱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되는데
그 남과 타인을 이게 구별하고자 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에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유럽의 경제가 좀 안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럽 경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가 가난하게 그런 난민들 그냥 많이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잘 퍼져 있습니다. 유럽에.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런 걸 싫어하니까 점차 이제 그런 것들, 또 난민에 대한 그런 우호적 분위기들이 많이 가지고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가끔 신문에 나는데 중남미 사람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정부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추방을 하겠다는 얘기를 나와요. 제3국으로도 막 보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이 왜 그렇게 심각하냐? 미국의 중산층들이 생활 형편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백인 이제 고등학교 중으로 이런 사람들 생활 형편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오히려. 그런데 자기네 생활이 안 좋아졌을까? 그런데 그 이민자들, 뭐 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복지 혜택 다 가져가니까 우리의 생활수준이 떨어졌다. 이제 고막 보는 사람 받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유럽도 그런 현상이 많고 우리 사회도 돌아보면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도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고 많고 특히 이제 뭐 청년층 취업 이런 게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고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난민은 인도적인 차원이니까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그런 측면이 난민이 가진 그런 인도적인 사유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 그다음에 사람 본능 같은 것들을 뭉치려는 거예요. 우리끼리 도와주고 하는 건 더 좋은데 누가 뭐 나까지 도와주고 그래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무슨 오지랖이냐 뭐 이렇게 우리나라 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분들 틀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치 그런 거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사국제고등학교 2학년 재학기 나입니다.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나이지리아가 농업과 제조업 후퇴와 석유 발견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후퇴를 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제조업 자체가 약간 몰락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건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 싶기도 했고 또 제조업이 미국도 많이 후회를 하고 있는 만큼 또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조업 자체를 후퇴시켜야 하는 거다 하면은 왜 그런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요거는 그 의도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부산물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자세히는 안 드렸는데 나이지리아가 1960년대 그 석유가스가 발견됐어요. 엄청난 양이. 그 생산하면서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농업이나 제조업을 등한시한 거예요. 나는 석유만 했니? 뭐 약간 이렇게 되고 나머지 안 하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조업이나 농업이 후퇴하게 되버린 거죠. 인텐션은 아니지만 그 부산물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뭐 자원의 저주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무슨 자원이 발견됐다 이럴 때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이게 자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꽁돈에 가까운 거잖아요. 석유 갑자기 발견돼서 거기 석유를 뽑아내요. 그 돈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생긴 사실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공짜로 생긴 거거든요. 이 공짜로 생긴 거가 꼭 그에 따른 그런 부산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게 자원의 저주라고 할 만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제조업도 별로 없고 농업도 쌀도 수입해요. 나이지리아는 밀도 수입하고 있거나 말거나
이쑤시개도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제조업이 많이 갔어요. 그 가게 된 배경이 석유수 가스가 발견되니까 돈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때 나이지리아에서는 비행기로 런던에서 피자를 주문해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때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 나이지리아 부자들 하면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석유가스 발견이 경제를 왜곡시켰다. 왜곡시키고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데 그런 부정적 영향을 줬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공부하고 있는 또 1학년 정리하는 지금 부끄럽지만 제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아프리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알아가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는데, 저는 도서관에서 아프리카 관련 책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세상의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거구나 생각이 또 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 지금은 저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어떤 팩트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게 맞지 않은 시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팩트에 관한 체크는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아프리카가 몇 나라고, 뭐 나이지리아는 뭐 인구가 얼마고, 뭐 땅이 얼마나 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현재 환경이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 인포메이션은 아주 많습니다. 그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첫째. 그리고 제가 이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해외 여행객 있잖아요. 여행객이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비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김포항에서 100명이 비행기 타면 약 한 명 정도가 아프리카에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가고 첫째.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 우리가 뭐 700만 명인가 교민이 있다잖아요. 그것도 1% 미만이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뭐 교육 이런 걸 봐도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가 현재로서 비중이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말씀한 대로 아프리카에 대한 그 뉴스, 인포메이션 이런 게 이제 제한돼 있어요. 저는 학생께서 고등학교 1학년 아프리카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권하고 싶지는 않고 다른 공부를 할 게 많고 그런데 아프리카만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세계를 보는 어떤 지리에 따른 세계를 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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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우리는 그런 시각을 서로 모여가 하는데 어떤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팩트에 대한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균형적인 시각, 그 사람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 나라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소양을 갖춘 후에 만약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공부할 때 아프리카 사람을 공부할 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인정해야 하겠다.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건 나이지리아가 AI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 그러니까 AI 발전을 시킬 만큼의 R&B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관심을 가진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체제를 가진
긍정적인 풍조가 아프리카와 국제외교에서 어떤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쭤보죠. 무슨 말씀 이해를 했고요. 저는 여러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있잖아요. AI가 많이 쓰면 우리 직업이 없어질까요? 직업이 늘어날까요? 그 질문하고 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있고 지금 그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 미래의 그런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한국은 AI에서 선진국입니다. 제조업 선진국, 뭐 반도체 칩 선진국. 우리 같은 사회에서도 4차 산업이 가져올 그런 환경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데 나이지리아는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AI를 발전시킬 만한 제조업 기반, AI를 발전시킬 만한 연구 기반,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중국, 뭐 한국 이런 데서 AI를 발전시키면 나이지리아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러다가 더 처지는 거 아니냐. 더 뒤로 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 오히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이지리아 말씀드렸는데, 나이지리아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나라를 통합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를 통합시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경제 발전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I 이런 데가 신경 쓸 만한 제가 봤을 때는 여력이 많지 않고 그런 사회 인프라도 지금 잘 갖춰지지 않았다.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도의 그런 인적 자본, 우리나라 정도의 기술력 이런 걸 투입해가지고 중국은 막 엄청나게 투입하고 미국도 엄청나게 투입하는데 거기서 그런 환경에서 AI 부분이 우리가 미국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런 불안감을 있는 형편이거든요. 아프리카 국가들도 공부를 생각해보면 AI 막 발전시키고 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그 블레싱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한 분들이 팩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마지막 네. 그 아프리카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빈곤 포르노 문제인데 그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전에 서울에 근무할 때 아프간 파키스탄 특별대표로 한 적이 있어요. 아프간 파키스탄 특별 아프간 뭐 내전 때문에 아프간 해외에 난민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뭐 파키스탄도 많이 있고 이란에도 많이 있고 터키도 많이 있고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협력을 좀 했었는데 그다음에 당시 협력하면서 UNHCR 서울 대표가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 미국 사람하고 이제 그 아프간 문제 때문에 가끔씩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분이 그 문제를 먼저 저한테 꺼내더라고요. 미국 사람, 미국의 제임스 리치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자기도 그분 창피하다 이거야. 막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 막 해가지고 뭐 갈비뼈 이래가지고 막 물고 이런 애들을 스크린에 보여주면서 그래서 나는 뭐 2만 원씩 뭐 2만 원씩 뭐 밑에 부자로 보내십시오 뭐 이런 거 TV 광고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창피하다 이거야. 그 UNHCR 대표가 그래서 자기가 직원들한테 그 UNHCR 그 한국 직원들한테 거기 그만 좀 하자. 아까 빈곤 풀어놓은 이런 거좀 그렇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저항을 하더라. 저항을. 저항하는 이유가 그 광고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그 일반 시민들의 기여금이 확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펀딩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의 그런 그 사고력, 그런 동정에 의존하는 시기에 그런 모금 활동하는 거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그 학생 질문에서도 반영돼 있듯이 많이 있어요. 참고로 그 UNHCR, 그 유엔 난민기구 있잖아요. 5년 전 통계인데 그 당시 한국 정부가 UNHCR에 나누는 기여금이 1년에 약 2,5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내는 그 자발적 기여금 시민들이 뭐 많은데 이만 원씩 내는 돈이 1년에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정부가 내는 돈의 배 가까이를 우리 시민들이 UNHCR 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돈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뭐죠? 그런 그 NGO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 빈곤 프로그램 관련해서 모금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빈곤 프로그램 인식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포르노잖아요. 그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커지고 아시다 봤지만 이슬람에 대한 혐오 이런 것도 많이 우리 사회에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글로벌 시티즌에 맞는 그런 정신적인 성숙 물질적으로 많이 성숙했는데 정신적으로 그만큼 성숙한 그런 사회 남하고 다른 거를 이해하고 남하고 남하고 다른 거를 지무시하는 걸 이해하고 이런 문화를 하는 바둑이에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서도 큰 성공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을 그렇지만은 아프리카를 알면 세계를 거의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프리카를 알면 미국도 아는 거, 북미도 아는 거, 유럽도 아는 거. 그런 자세로 이해해 주셔서 좋고 다시 한번 우리 김민규 교수님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프리카 찐 전문가이심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툰바 김영재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열띤 질문 또 정말 여러분들이 승자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자기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저희 모든 사전 예습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통을 한 패들렛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간단한 여러분 후기를 적어주시고 혹시 난 서티피켓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서티피켓을 드릴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이름, 영어, 특히 여권에 있는 이름 그대로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서티피켓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간단한 여러분들의 소감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멘토분들께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나와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여러분 중동 박현도 교수님께서 오전에 오십니다. 정말 바쁘신 분인데 우리 GG 클럽 또 GG 서머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전 시간 내주셨고요. 그리고 삼성카드 김대환 전 대표님 오시고 그 외에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임하신 그리고 지금은 문화예술후원회 을다 총괄하는 코리안 아트 카운슬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정병국 대표님도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어떤 분야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요. 여러분 내일도 시간이 되시는 학생들은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셔서 또 대신 와서 여러분 질문도 또 해주고 그런 학생들 추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고생하신 저희 스태프분들께도 여러분 한번 다 좀 뒤에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대가 여러분들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여러분 가장 예쁜 모습 영상에 편집해 주실 분들입니다. 다 같이 좀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1일차 경계를 넘는 동반 성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더 훌륭하신 또 강사님들, 또 멘토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시고 또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편집해서 올려주고요. 여러분 추후에도 저는 7월 20일 왔었던 누구입니다 하고 여러분 그 멘토나 또는 강사님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운명입니다. 여러분 좋은 분들과 연결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잘 들어가세요, 여러분. 굿바이. 여러분, 우리 저 앞에서 혹시 원하시는 학생들은 사진 찍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앞에 그 혹시 내일 안 오는 분들은 저기서 인증샷 한번 그 찍고 가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학교에서 같이 오신 분들은 학교 파이팅 하면서 한번 찍고 가셔도 좋겠습니다.